그는 그녀의 세계가 차원 왜곡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왜곡 중 하나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구했지만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다른 세계로 환생시키는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고 그들은 놀랍게도 그녀가 어디에 가든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그녀에게 지구와 비슷하지만 기술이 덜 발달한 세계에 환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호루는 기술이 덜 발달했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초강력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신은 그것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카호루는 하느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결국 셀레스테는 동의합니다. 게다가 카호루는 그녀의 포션 용기가 어떤 크기로든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무제한 저장이 가능한 아이템 상자도 요구합니다. 셀레스트는 그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카호루가 그녀의 신에게 불평하겠다고 위협하자 여신은 그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합니다. 환생할 준비를 하던 중 카호루는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여신은 그녀에게 지쳤지만 카호루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여신은 기쁘게 동의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카호루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고 그녀는 즉시 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여신이 의사소통 능력의 일환으로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고 생각하며 나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그녀는 포션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치유 포션을 만들어서 즉시 머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녀는 마을을 찾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지만 몇 시간의 걷기 끝에 지쳐버립니다. 다행히 그녀는 다른 무략을 만들어내고 즉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녀는 마을에 도착하고 첫 번째 임무는 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무략을 팔 계획이므로 그녀는 헌터 길드에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접수원 길더는 그녀의 무략에 익숙하지 않아서 약사에게 판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카호루는 무략을 팔기 전에 돈이 없으니 잘 곳이 없을까 걱정하지만 길다는 하룻밤 동안 머물게 해줍니다. 카호루는 무략을 팔기 위해 노력하며 파란 무략은 외부 상처를 치유하고 노란 무략은 내부 부상을 치유한다고 설명합니다. 모험가들은 그녀를 믿지 않아서 아무것도 팔지 못합니다. 모험가들이 그녀의 무략에 관심이 없지만 몇몇은 발을 주물러주거나 마사지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는 밤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기꺼이 도와줍니다. 갑자기 다친 남자가 길드로 실려온다. 그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 카호루는 왜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직접 치료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노란 무략 중 하나를 그에게 주고 파란 무략을 그의 상처에 부어 즉시 치유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손상된 팔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작은 그 남자를 벌하겠다고 약속하고 카호루는 그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남작에게 팔찌를 고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남작은 하녀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카호루는 당분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탈출할 기회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주 하녀가 팔찌 수리에 도움이 될 도구들을 가져오고 조수도 요청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원했고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모든 하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한나라는 이름의 하녀를 조수로 선택하지만 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기절시킵니다. 카호루는 그 후 모든 가구와 음식을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 보관하고 한나의 옷까지 가져갑니다. 그녀는 머리를 자르고 다른 무략을 사용하여 한나로 변장할 수 있게 되며 의심받지 않고 방을 나갈 수 있다. 남작은 그녀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슬픔에 잠긴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모든 물건도 가져갔다. 카호루는 머리와 눈 색깔을 바꿨고 그래서 인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 뒤에 숨기로 결심한다. 추격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간식을 먹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길드의 사냥꾼들이다. 그들은 그녀가 친구를 구했기 때문에 그녀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 그냥 돌아간다. 카호루는 왕국 수도로 향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삶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녀는 남작의 저택에서 가져온 침대에서 숲에서 자지만 3명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막내 소녀 유니스가 그녀를 여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카호루는 함께 놀기로 결심하고 유니스는 그녀가 셀레스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카호루는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정정하며 셀레스트는 그녀의 친구라고 말한다. 유니스의 형 헤터는 자신을 아이단 백작의 아들로 소개하며 그들의 기사 프란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아픈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 중이며 유니스는 카호루에게 그녀의 힘으로 할머니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카호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녀를 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아이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카호루는 그것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는 자신의 평생을 기사로서 훈련해온 이야기와 모든 결혼 제안을 거절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강한 몸을 만들었지만 이제 결혼할 나이가 지나버려서 영원히 혼자일까 두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카호루를 울리게 하고 그녀는 3가지 무략을 만듭니다. 그 무략은 그녀의 여신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해터에게 할머니를 치료할 무략 하나를 주고 프란에게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마시라고 지시하며 마지막 무략은 그녀가 원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줍니다. 아이들이 서쪽 발모어 왕국의 출신임을 알게 되고 한 달 후 그들의 아버지인 에이든 백작이 왕에게 여신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르게이 왕은 믿기 어려워하지만 프란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을 마시자 그녀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믿기 시작하고 프란은 자신의 다른 약을 공개하며 왕의 보좌관인 롤랜드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롤랜드가 사실 왕세자였지만 싸움에서 오른팔을 잃은 후 세르게이가 왕위를 계승했음을 알게 됩니다. 롤랜드는 마지못해 약을 마시고 그의 팔이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세르게이는 그에게 왕이 되라고 하지만 롤랜드는 그것이 귀찮다며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편 카호루는 동쪽 브랭콧 왕국의 수도 에리스에 도착하고 그곳 사람들이 셀레스테를 숭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 마을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카호루는 남작 저택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팔려고 전당포를 찾습니다. 상점주인은 그것들이 도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카호루는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남자는 눈물이 나고 그녀의 물건을 구매합니다. 브랑코 성에서 우리는 페르디난드 왕자를 만나고 그는 해야 할 서류 작업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의 친구 파비오가 그가 왕이 되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친구 앨런이 도착하고 3사람은 잠깐 쉬고 음식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카호루가 하녀로 일하고 있는 도시의 한 식당을 방문하고 페르디난드와 파비오는 그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고 놀랍니다. 페르디난드는 이것이 궁전의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앨런은 새로운 음식을 소개한 카호루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는 식당에는 음식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하며 특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 웨이트리스와 대화합니다. 페르디난드와 파비오는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앨런은 그들에게 카호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현명한 조언을 하는 것을 엿듣고 자신의 차례를 얻고 싶어 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자신의 영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묻고 그녀는 세금률을 낮추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에 놀라지만 그녀는 세금을 낮추면 더 많은 상인과 농부가 들어와 더 나은 도구를 구매하게 되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의 조언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성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페르디난드는 카호루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그녀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은 그의 거절에 대해 위로하며 카호루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고 신사답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는 식당에 가지 않게 되고 카호루는 마침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식당 밖을 청소하지만 왕실 마차가 도착하고 그녀는 선물과 함께 초대장을 받습니다. 성에서 온 소 한 장이고 그녀는 자신의 평화가 다시 깨질 것을 압니다. 파티 당일 카호루는 남작으로부터 훔친 드레스를 입고 성에 도착합니다. 문지기는 그녀의 초대장을 받지만 그녀를 보자 그녀가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유형의 여자라고 생각하여 재빨리 들여보냅니다. 카호루는 성에 들어와 페르디난드 왕자가 신부를 고르는 파티에서 아름다워 보이려 애쓰는 여러 여자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귀족들에게 시중들 준비를 합니다. 한편 페르디난드는 개인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카호루를 찾을 수 없어 짜증을 냅니다. 파비오와 앨런은 그의 표정이 미래의 아내를 겁먹게 할 테니 화내지 말라고 놀립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전달했다고 맹세하지만 카호루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포가 역가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페르디난트는 그 남자에게 화를 내지만 카호루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서 기쁘고 즉시 그녀를 약혼자로 소개할 준비를 한다. 모두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하기 시작한다.
카호루는 그가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이 귀족에게 그녀를 입양시키면 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카호루는 그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현실로 되돌린다. 그녀는 여왕의 삶이 자유와 사생활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부한다. 페르디난트는 그녀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지만 그녀는 접시를 깨고 그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베인다. 그녀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자신의 외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게 가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거부하고 성을 뛰쳐나가고 페르디난드의 친구들은 그에게 그녀를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카호루는 도시를 빠져나가고 충분히 멀리 도망가자 치유 무략을 사용해 얼굴을 치료하고 왕자에게서 도망친 것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상인 요한과 함께 발모어의 서쪽 왕국으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녀는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작업장의 살림 도우미로 일자리를 구하지만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인인 바르노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들이 고용하는 모든 사람이 거의 즉시 그만둔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장소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곳이 열악한 상태임을 보지만 그녀의 무략 덕분에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다가 그녀는 한 남자가 술병을 만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을 파는 대신 용기를 파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능력 덕분에 아름다운 유리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즉시 그녀가 그것을 파는 것을 돕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카호루는 돈을 벌고 더 편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을 때 한 소년이 갑자기 달려와 그녀의 돈을 훔칩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하지만 카호루는 그것이 가짜이며 소년을 추적하는 함정이 있다고 밝힙니다. 밤에 그 소년이 그녀를 찾아와 귀족에게 어머니가 다친 코샤라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슬럼가를 방문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코샤의 집에 도착하고 카호루는 포션을 사용해 그녀의 머리와 눈을 바꾼다. 그녀는 여신의 친구로 자신을 소개하고 코샤의 어머니를 위해 포션을 만들어 완치시킨다. 코샤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카호루는 그냥 그녀를 포옹하며 보답으로 삼는다. 고아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밀 사회인 여신의 눈을 만들게 된다. 상인 요한이 아픈 딸 앞에서 여신께 기도하고 있을 때 카호루가 약사로 가장에 찾아오지만 그들은 즉시 서로를 알아본다. 그는 그녀가 여신의 천사라는 사실에 놀라고 왜 그녀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여신이 가난한 사람들만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한 덕분이라고 대답한다. 카호루는 드디어 인기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자신의 형제의 파티를 위해 자신에게 약혼자 역할만 해달라고 하자 즉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스카운트 레오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를 보게 되고 카호루는 열심히 음식을 먹다가 요한을 만나 그가 파티를 위해 자신의 드레스를 준비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줄을 서 있는 여성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이 장남의 잠재적인 결혼 후보라는 사실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회를 이용해 그녀는 줄에 합류하고 아젤의 친구로서 장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의 하인 칼빈을 부르라고 요청하고 칼빈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곰에게서 그를 지키려다 장애인이 된 충실한 경호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이 여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축복하겠다고 하자 그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녀가 여신의 가슴 크기가 동상에서 과장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양동이가 그녀의 머리에 떨어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리는 카호루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조사 이후로 자유롭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략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밀 조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귀환하는 도중 그녀는 프란을 만났지만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프란은 숲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 사실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깜짝 놀란다. 프란은 어떻게 다시 젊어졌는지 설명하고 카호루는 여신의 힘에 감탄한다. 그녀는 프란에게 자신이 섬기는 백작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프란은 기꺼이 동의하지만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언급하며 이제 롤란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인 만큼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확신하며 프란도 그를 지지한다. 어느 정도 고민한 후
그녀는 수락하고 그들은 모두 이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된다. 카호루는 다른 세계의 여신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며 축복을 전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약을 팔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여신의 눈물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부상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5일 후에 만료되도록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전쟁에 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여신의 비도로 정하고 카호루는 또 다른 과장된 칭호에 짜증을 냅니다.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제를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페르디난드가 카호루를 발모어까지 쫓아와 데려가려고 하지만 파비오와 앨런은 그에게 예의를 차리고 먼저 사과하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호루는 자신이 그들이 만난 카호루의 언니라고 페르디난드에게 말해 속이고 파비오와 앨런이 더 언니 스타일이라고 놀리면서 페르디난드처럼 자만하는 타입은 싫다고 비꼬습니다. 앨런이 그녀를 브랑코트로 초대하여 여동생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그녀는 두 왕국의 세력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페르디난드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순간 공방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이지만 카호루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청한다. 페르디난드는 친구들에게 끌려가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만난 사람이 정말 카호루였는지 의문을 품는다. 파비오는 카호루가 페르디난드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페르디난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되찾겠다고 결심한다. 루타 성지에서 교황은 발모어 왕국이 카호루 소환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53년 전 셀레스테의 강림 이후 루타의 권위가 쇠퇴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여신의 축복은 루타에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 카호루의 약이 왕국 전체에 배포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 롤랜드는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의료기술 발전이 더 중요하다며 그 생각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아시드와 브랑코트 인근 왕국에 약을 배포하라고 지시한다. 한편 적의 제국 알리고트에서 왕은 약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군대의 발모어를 침공하라고 명령하여 카호루를 확보하고 약물을 대량 생산하려고 합니다. 발모어에서는 카호루가 고아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집을 사주고 대장장이들에게 그들을 위한 식기를 만들게 하며 심지어 그들에게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또한 기본 재정 관리와 고객을 대하는 올바른 예절을 가르칩니다. 세르게이는 그들을 되돌리자고 제안하지만 롤란드는 카호루를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자들은 카호루를 만나 그녀에게 보호를 위해 그들과 함께 성지로 대피하라고 하지만 카호루는 성지가 알리곳을 저지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허락한 것은 알리곳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사자들은 간첩 혐의로 체포되며 카호루는 롤란드에게 루타의 배신에 대해 다른 나라에 알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카호루는 방을 나가면서 롤란드에게 나머지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산책을 간다고 하면서 알리곳의 군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카호루는 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그녀의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라고 하지만 대신 아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가기로 동의합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적군의 진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대피시키고 그 과정에서 식량 공급을 정리하며 모든 수원지를 찾기로 계획합니다. 다음 날 프랑스는 적이 몇 시간 거리에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호루에게 곧 그들이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군 사령관과 함께 있는 주교를 발견하고 루타의 성지와 군대 간의 협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주요 적 부대가 협곡을 넘도록 허용하고 물자 부대가 뒤따르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모든 보급품을 파괴할 계획이다. 그들은 물자 부대가 협곡을 지나오는 것을 보고 카호루가 제공한 폭발물로 폭격한다. 적이 산만해진 틈을 타 카호루는 그들의 물자를 불태우기 시작한다. 주요 부대는 소란을 눈치채고 돌아오지만 도착했을 때 모든 보급품이 이미 불에 타버린 것을 발견한다.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앞에 있는 마을에서 음식과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적의 물자가 파괴된 상태에서 사기가 이미 낮아졌고 그들이 모든 물이 독살되었고 마을에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된다. 한편 우리는 한 마을의 아이가 카호루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본다. 그는 적이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던 마을의 비밀 우물을 점령했다고 알린다.
하지만 배신자들이 이 정보를 적에게 팔았기 때문에 카호루와 그녀의 동료들은 마을로 향합니다. 롤란드와 그의 군인들은 마을에서 적과 싸우고 카호루는 아이들과 함께 우물 쪽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우물이 있는 헛간에 도착하고 모두에게 헛간 주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헛간 안으로 들어가 우물을 지키고 있는 3명의 군인을 발견하고 군인들은 그녀의 손에 있는 병을 보고 카호루가 우물을 독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벨이 그녀의 병을 빼앗아 우물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벨을 막으려 하지만 에밀이 그녀를 멈추고 벨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벨은 경비병들을 지나쳐 달려가고 병을 들고 우물로 뛰어들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카호루는 에밀에게 벨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에밀은 벨이 그녀의 목숨을 그녀에게 빚지고 있으며 그들은 여신의 눈으로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의 유일한 물 공급원을 파괴한 것에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카호루가 그들의 배 안에서 독을 만들어내자 그들은 고통 속에 쓰러진다. 에밀은 우물로 달려가 벨을 부르며 그녀가 아직 살아있기를 희망한다. 그는 희망을 잃기 시작하지만 뒤에서 벨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도하며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포옹하고 카호루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아이템 상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두가 승리를 거둔 후 다시 모이고 적군에 부상당한 말이 카호루의 주목을 끌자 그녀는 그 말을 치료하고 기르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나란히 성으로 돌아가며 카호루는 새들로부터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롤랜드는 적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감히 공격해보라고 모두에게 도전한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지만 놀랍게도 그를 지나쳐 가호루에게로 향한다. 병사들은 가호루를 포위하지만 프랑이 달려들어 그녀를 구하고 많은 병사들을 죽이지만 병사들은 계속 몰려온다. 가호루를 향해 날아온 화살을 롤랜드가 막아내고 화살은 그의 어깨에 박힌다. 프랑은 계속해서 병사들과 싸우지만 결국 검이 부러지고 창에 찔린다. 격분한 가호루는 전장에 폭발을 일으켜 전쟁을 멈추게 하고 그녀에게서 금빛 광채가 하늘로 솟구친다. 가호루는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동안 모두가 제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하고 적군 병사들조차 그녀의 명령에 따른다. 가호루는 프랑의 충성심과 노고에 감사하며 다음 생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루도록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프랑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주군을 지킬 힘을 달라고만 한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에 기뻐하며 프란에게 이 삶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무략을 준다. 그녀는 또한 프란에게 성스러운 검을 주고 여신의 수호기사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프란은 카호루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롤란의 하직을 요청한다. 그녀의 눈에서 결단력을 본 그는 그녀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가호루는 그가 수호기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준 성검을 되돌려준다. 승리 한 달 후 평화회담이 왕국 수도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며 세르게이 왕, 일리고 총리, 성지에서 온 교황이 참석한다. 세르게이는 일리곳의 손에 배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지만 총리는 달모르가 천사를 가두고 그녀의 무략을 독점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호루는 그녀가 천사가 아니며 가두어진 적이 없다고 끼어든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왕국에도 속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의 무략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리곳의 무략이 닿지 않는 이유는 생산 후 5일이 지나면 무략이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녀는 무략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카호루는 일리곳이 농업에 너무 가혹한 땅 때문에 공격했음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녀는 세계 모양의 병을 만들었고 비옥한 땅과 자원이 있는 인근 섬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이용해 배를 만들어 해외와 무역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라고 조언합니다. 셀레스테 또한 어떤 국가나 국민과의 연로를 부인하며 루타를 성지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여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셀레스테는 대지의 신에게 보고할 시간이 되었다며 떠납니다. 4년 후 거짓 신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루타는 새로운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카호루는 공방에서 은퇴했고 에밀과 벨은 서로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으며 프랑과 롤란드는 결혼했습니다. 카호루는 남편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다시 다른 이들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녀는 브랑코트를 거쳐 동쪽 나라들로 가기로 합니다.
페르디난드는 카호루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그녀를 만나러 서두르지만 하녀들이 이미 카호루의 언니가 떠났다고 말하자 실망합니다. 일행은 살리나스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각각 3개의 방을 예약합니다. 카호루는 돈을 벌고 남편을 찾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러려고 하자마자 한 무리의 깡패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녀만 납치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녀는 깡패들이 예쁜 여자들만 납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의외로 기뻐합니다. 밤에 여관 주인은 일행에게 카호루가 여관에 도착한 직후 떠났다고 말하고 일행은 그녀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저녁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카호루는 소녀를 돕기 위해 그림을 가져가서 도와주려 하지 않은 경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비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그에게 같은 주문을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의 칼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경비는 두려워서 감옥에서 도망치고 카호루는 자신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녀들을 진정시키지만 갑자기 납치범의 우두머리가 지하실로 뛰어들어 설명을 요구합니다. 카호루는 온순하게 행동하며 그가 이유 없이 떠났다고 말하여 그가 경비가 그저 태만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카호루는 납치범들이 더 큰 조직의 일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경비원들은 카호루의 계획 때문에 계속 교대하고 있다. 한 경비원이 소녀들을 감시하도록 배치되고 나머지는 위층의 리더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 카호루는 이를 이용해 경비원에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 그들이 귀족 가문의 노예로 팔릴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녀는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롤란드와 다른 이들이 도시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이 아침에 이송될 것이라고 폭로하자 카호루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아침이 오고 소녀들은 이송되기 위해 통에 실린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카호루는 칼을 소환하고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구속을 풀지만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재빠르게 물약을 마시고 나중에 밧줄을 아이템 박스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검문소에 도착하고 카호루는 통에서 뛰쳐나오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검문소의 경비원들이 유괴범들과 공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제국에 맞서 사용했던 기술을 다시 사용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그녀의 그룹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유괴범들과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달려오는 동안 그녀는 통을 차고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그들을 처리한다. 다른 소녀들이 통에서 튀어나와 나머지 유괴범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린다. 카호루의 그룹과 경비원들이 도착하지만 모든 유괴범들이 이미 처리된 것을 발견한다. 프란츠는 그녀의 무모함을 나무라고 경비대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유괴단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그 일에 가담한 검문소 경비원들을 폭로한다. 모두가 이 폭로에 충격을 받고 대장은 누가 사람들을 처리했는지 묻는다. 구경꾼들은 카호루가 그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지만 카호루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신이 그들을 납치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영주가 와서 카호루에게 여신을 만났는지 묻자 카호루는 다시 한번 자신이 구출된 과정을 설명하고 여신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벌하라고 전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벌하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여신이 영주의 집을 파괴하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처벌받지 않거나 도망치면 도시를 불태울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모두를 겁주었습니다. 납치된 소녀들의 어머니들이 도착하지만 리에트라는 소녀 한 명이 남겨집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된 카호루는 고아원에 보내는 대신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녀는 동의하고 카호루는 마침내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할 동료를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들은 길을 나서고 카호루는 리에트가 오랫동안 말을 타고 있으면 피곤해할까 걱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 에드에게 부탁을 하는데 에드는 동의하지만 마차를 끌어달라는 부탁을 듣자마자 마음을 바꿉니다. 그녀는 다양한 고급 기능이 있는 전차로 무략 용기를 만들어 그를 유혹하여 결국 동의하게 만듭니다. 셀레스트가 땅의 신에게 돌아와 카호루의 선행을 모두 보고하고 그가 카호루와 그녀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녀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에게 확신시킵니다. 그룹이 왕국 라테니아로 계속 여행하는 모습을 보지만 카호루는 지쳐서 대신 온천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농부가 깊은 산속의 온천을 가리키는 마구간에 멈추게 되지만
거리가 멀다고 말하며 돌아오는 길에 땀을 흘리게 될 것이라며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가기로 결정하고 농부는 산속 도적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롤란드는 카호루의 얼굴에 있는 돼지 코 모양의 장치에 대해 묻고 카호루는 그것이 온천의 유황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온천을 찾고 소녀들이 편안하게 쉬는 동안 카호루는 물 근처에 사자 머리를 소환하며 그것이 그녀의 고향의 풍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들과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두 커플 모두 공유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리에트는 카호루의 경험에 대해 묻지만 카호루는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무룩해진다. 롤란과 에밀은 함께 앉아 기다리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3명의 침입자를 잡으러 달려간다. 여자아이들이 도착해서 온천을 관리하는 산골마을 주민이라고 설명한다. 카호루는 허락 없이 목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들은 카호루가 마음대로 온천을 이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프랑과 롤랑은 그 아이들을 마을로 초대할 때 의심하지만 카호루는 놀랍게도 가기로 한다. 마을로 가는 길에 프랑은 왜 동의했는지 궁금해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말한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대표가 그들을 맞이하며 마을 회관에서 식사에 초대하는데 카호루는 그 모임이 선자리 같다고 지적한다. 식사 중에 마을의 촌장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들이 단순한 여행자일지라도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마을의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촌장으로부터 마을이 한 무리의 도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과 맞설 만큼 강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프랑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상상에 빠져듭니다. 프랑이 동의하려는 순간 카호루가 그녀를 멈추고 대신 기도를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카호루에게 격분하고 프랑의 환상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방패로 이용하려 했음을 깨닫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마을 원로들이 그들을 멈추며 카호루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촌장은 도둑들이 나타나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단순한 농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도둑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숙련된 전사들이 지나가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호루는 그들이 떠난 후 마을을 노릴 다른 산적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지하는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을지 질문합니다. 족장은 부끄러워하지만 아이들은 나서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결의를 보여주며 카호루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지하며 마을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진다. 카호루는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동의하며 자신은 가르치기만 하고 대신 싸워주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프란과 롤란드는 남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카호루는 물에 약을 섞어 방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며 한 마을 사람에게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울타리는 콘크리트처럼 강해진다. 그들은 함정으로 통나무통을 설치하지만 족장은 카호루에게 더 이상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카호루는 셀레스트에게 외치며 그녀의 가슴을 놀리자 셀레스트는 그녀에게 통나무통을 떨어뜨리지만 카호루는 그저 그것들을 모은다. 마을 사람들은 방어를 강화하는 일을 마치고 그들 중 한 명이 도둑들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족장은 문에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도둑들은 울타리를 부수려고 시도한다. 약 덕분에 울타리가 단단히 유지되고 남자들은 비집고 들어가려다 가시에 찔린다. 도둑들은 다양한 덫에 걸려 쓰러지고 마을 사람들은 남은 도둑들에게 창을 들고 돌진한다. 아이 중 한 명이 두목도둑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두목은 그의 검을 밀쳐내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추장이 막는다. 프란이 전투에 뛰어들며 착지할 때 나무를 베어내고 그녀의 힘을 본 두목은 항복하게 된다. 그들은 모든 도둑들을 포획하고 카호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로 전령을 보내 도둑들을 현상금과 교환하라고 한다. 카호루는 돌아가는 길에 온천에 다시 가자고 제안하지만 한 아이가 그들을 쫓아와 프란에게 더 많은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자라서 용감한 농부가 되기를 격려한다. 그날 밤 소녀들은 온천에서 쉬고 있으며 카호루는 다음에 약국을 열 계획을 세우지만 그녀가 계속하기도 전에 근처에서 소리가 들린다. 프랑이 덤불 속으로 양동이를 던지자 에밀과 롤랑이 당황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소녀들은 그들이 엿보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새 약국 앞에서 군인들이 어떤 병에도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카호루의 가게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지실릴 왕국에서 가게를 열어 자신의 약을 팔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인들이 특정 약의 종류를 묻자 그것은 군인 증후군으로 알려진 발가려움증을 다루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호루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것부터 발진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까지 3가지 종류의 약을 팝니다. 군인들은 가장 싼 약이 은화 3개밖에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카호루는 그들이 한 번 쓰면 중독되어 계속 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호루는 계획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에밀과 베리 길드에서 카호루가 게시한 경호 일을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카호루는 다른 사냥꾼들 앞에서 그들의 임무를 발표합니다. 에밀은 자신과 벨을 그녀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모든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의 파티 소식이 왕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눈치를 채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카호루와 리엣은 장을 보러 시장에 들렀고 그곳에서 롤란과 프란이 몰래 그들을 따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프란은 왜 그들이 에밀과 벨처럼 카호루와 함께 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롤란은 카호루가 그들이 약혼했기 때문에 공간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지만 프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모든 접근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한 소년이 카호루의 장을 2동전으로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마을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단순한 일을 하는 자신의 그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카호루가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자신을 검이라고 소개하고는 도망칩니다. 우리는 검과 아이들이 하루 동안 번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에밀과 벨이 나타나 카호루가 준 음식을 가져오고 그들을 위해 요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검은 밤에 아이들을 침대에 재우고 에밀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묻습니다. 에밀은 카호루를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검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에밀은 카호루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가게에서 카호루는 리엣에게 위층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군 관계자들이 들어옵니다. 장교는 자신을 왕립군대 제2대대 대장 네비스라고 소개하며 군인 증후군 포션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군에 있는 10,000명의 군인들이 그녀의 군인 증후군 포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카호루는 다른 9대대 대장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다른 대대들 사이에 포션을 공정하게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카호루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민간인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호루는 결국 거래에 동의하고 자신이 벌게 될 돈을 생각합니다. 검은 카호루에게 에밀과 빌처럼 될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모든 사람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일이 있을 때 부를 플루트를 보여줍니다. 카호루는 네비스의 사무실에 포션을 전달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곳을 둘러보길 요청합니다. 그들은 상자를 이용해 통신하는 군인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코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카호루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가게에 돌아온 그녀는 갑자기 불만에 찬 지휘관이 찾아오는 것을 맞이한다. 그는 네비스가 다른 대대와 무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카호루는 그의 대대가 다음 배송에서 우선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각 대대마다 별도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지휘관은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며 떠난다. 가게에 귀족이 도착하고 그는 지주인 올람 백작임을 알게 된다. 그는 지주가 모든 수익의 절반을 받을 것과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계약서를 그녀에게 제시한다. 이는 그가 가격을 통제하고 생산 방법을 알 수 있게 한다. 카호루는 조건에 격분하지만 계약을 수락한다. 올람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서류 작업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그가 떠난 후 우리는 그가 이전 소유자들을 괴롭혀 가게의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은 왜 그녀가 그렇게 불공정한 계약에 동의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대신 그에게 부탁을 한다. 다음 날 올라 모은 전날의 수익을 수집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의 주요 동기가 군인 증후군 포션의 생산 방법을 획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에밀과 베리 대신 점심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에게 카호루가 새로운 가게에 있으며 이 가게는 이제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다. 올라 모은 화가 나서 카호루에게 가서 설명을 요구하고 그녀는 그가 계속 가게를 사면 가게를 계속 옮길 것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포션을 판매할 수 없었다고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한다. 롤란드도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프란의 칼로 위협하자 그는 카호루에게 그녀의 가게를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다시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원래 가게로 돌아가지만 벨은 그들에게 점심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한다.
카호루는 그들이 포션 판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벨은 그들이 미리 예약된 50개의 도시락 주문이 있다고 밝힌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그들은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카호루는 언제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고아 마을에서 온 채소 농부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의 수레에서 쥐가 튀어나와 도시로 들어간다. 리에트가 카호루를 깨우려 하자 벨이 끼어들어 점심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각 그룹이 점심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카호루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카호루의 도시락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락이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손님들은 다른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하지만 카호루의 도시락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호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카호루의 도시락을 사주며 위로하지만 모든 도시락 레시피를 생각해낸 카호루는 자신이 가장 적게 팔았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카호루는 이미 많은 물건을 팔고 있으니 약국을 편의점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합니다. 프랑은 카호루에게 열을 내리는 약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카호루는 감기가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카호루는 군대에 약을 배달하러 가려 하고 프랑은 몰래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롤랜드에게 가게를 맡깁니다. 검과 그의 친구들은 카호루와 함께하며 에밀과 벨이 그들을 여가 시간에 돌봐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착하고 카호루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네비스가 그녀를 라스릭 사령관에게 소개한다. 그녀는 네비스에게 그가 포션을 나누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 컨프런트하며 그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론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테이블 위의 문서를 읽게 되고 네비스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포션을 팔고 돈을 횡령했다고 화를 낸다. 그러나 네비스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코드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읽을 수 있는지 묻고 우리는 그것이 군수품을 횡령하는 갱에서 압수된 것임을 알게 된다. 카호루는 셀레스트가 준 언어 능력 덕분에 그것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들에게 해독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네비스는 그녀에게 감명을 받고 군에 합류할 기회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라스릭이 그들의 가게에 도착하고 그는 카호루에게 개인적인 요청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카호루와 리엣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크기에 놀란다. 라르스릭이 자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카호루는 집의 값싼 가구들을 보고 그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르스릭은 그녀에게 집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우리는 라르스릭 영지가 지난 몇 년 동안 흉작으로 재정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여러 세대 전에 가족이 발견한 보물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위치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3대 전 자작은 다음 계승자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라르스릭은 보물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암호 문서를 꺼내 보이며 카호루에게 해독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문서에는 보물의 위치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라르스릭은 실망하고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보물이 수도로 가져왔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금속 탐지기 모양의 약을 만들고 금을 감지하도록 설정한다. 즉시 반응하지만 라르스릭의 지갑에 있는 금에 반응하고 있음을 깨닫고 300g 이상의 금을 감지하도록 설정한다. 그들은 지시를 따라 금고에 도착하지만 금고에 남은 금화만 가리키는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녀는 금을 검색에서 제외하지만 탐지기는 탐지 범위 내에서 다른 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호루는 모든 금화를 합쳐도 300g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탐지기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금고 뒤 방으로 달려가 벽을 뜯어낼 것을 요청하는데 보물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벽은 비어있고 라르스릭은 이 실패에 침울해합니다. 리에트가 방에 들어와 카호루에게 벌레 물린 곳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약을 뿌리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금고로 가서 동전으로 금고를 긁어보니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고 보물은 금고 자체였던 것입니다. 라스릭은 축하하지만 카호루는 그의 농작물이 계속 실패하면 보물도 금방 바닥날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실패를 초래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라스릭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소개한다. 카호루는 그의 두 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가정하며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되는 미래를 꿈꾸지만 그들이 그녀에게서 군인 신드롬 무량만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난다. 나중에 밤에 우리는 검프가 카호루를 부르며 그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그를 따라 그의 친구들에게 가고 그들이 매우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은 심한 열과 기침으로 아파하고 카호루는 이것이 전염병인지 궁금해한다. 전염병이 계속 퍼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이 다친다. 네비스는 전염병이 수도 동쪽의 고아 마을에서 퍼졌다고 밝히며 현재 군대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고 전한다. 롤란드는 지셸 왕가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며 그들이 아직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프랑은 봉쇄 때문에 고아 마을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카호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편안한 생활을 계속할까 생각하지만 결국 모두를 돕기로 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후 다시 이동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신의 빛이 돌아왔다고 선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네비스는 카호루가 소문 속의 천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카호루는 신의 중심부에 있는 여신상에 도착하여 호루라기를 불어 아이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나눠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마을에 알리러 뛰어갑니다. 롤란드에게 귀족들에게 계획을 알리라고 지시하고 프랑에게 네비스에게 전달하여 그 지역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줄 약병을 건넵니다. 아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카호루는 모두에게 치료제에 대해 말하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셀레스테의 조각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약물이 흘러나오게 하며 이미 병에 걸렸다면 치료하고 걸리지 않았다면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남자가 나서서 물약을 마시고 즉시 기분이 좋아지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카호루는 왕실을 위해 라스리크에게 물약이 담긴 가방을 건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상 앞에 줄을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귀족이 도착해 동상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선언하지만 카호루는 그의 마차를 폭파시키고 그는 용서를 구합니다. 카호루는 또 다른 동상을 소환하고 귀족에게 나머지 사람들처럼 줄을 서라고 말하며 병사들을 다른 동상으로 안내하여 치료를 받은 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네비스는 카호루에게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그녀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아로 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아무도 죽게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비스는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고아로 인도합니다. 에드는 카호루에게 외양간에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그녀는 사과하려고 합니다. 네비스는 그녀가 말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카호루는 그들이 고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물약에 대해 알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회의적이지만 한 노인이 그것을 마신 후 즉시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빠르게 마음을 바꾼다. 마을 전체가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기뻐하는 동안 카호루는 출처를 찾으려고 한다. 그녀는 마을 촌장에게 첫 환자들에 대해 묻고 그들은 출처가 계곡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은 계곡으로 가고 우리는 카호루가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안경 모양의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것을 탐지기라고 부른다. 탐지기는 근처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바이러스가 동물을 통해 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호루는 탐지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바이러스의 출처를 찾아 그들 앞에 있는 검은 왜곡된 공을 발견한다. 그 공은 감염된 동물을 내뱉는다. 카호루는 그것이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셀레스트를 소환하기로 결정한다. 셀레스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왜곡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셀레스트는 공격을 준비하면서 모두에게 물러나라고 말하고 그녀는 왜곡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지만 그 충격으로 도망치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프란츠가 셀레스트에게 카호루의 안전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다고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카호루는 그녀를 맞고 셀레스트에게 왜곡이 초래한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후처리도 그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셀레스트는 그다지 내키지 않지만 카호루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지구의 신을 언급하며 잘하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다고 하자 셀레스트는 신나서 그것을 처리하러 떠납니다. 카호루는 동료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지만 네투스가 그녀가 수도에 남겨둔 조각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5일 후에 자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룹은 떠나고 모두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호루는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아직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녀가 사귄 친구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